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불붙은 엔터 지각 변동, 시너지, 그리고 vs 독과점 어떤 건지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진아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요새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뭐 워낙 떠들썩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이브와 카카오의 SM 인수를 둘러싼 정말 그야말로 대격돌인데 이거 사태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먼저 연구원님, 하이브와 카카오 이 두 기업이 왜 이토록 SM의 인수에 목을 좀 메고 있는 건지, 인수를 왜 이렇게 원하는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SM 같은 경우는 모두들 다 잘 아시다시피 네. 한국의 K-팝 문화를 이제 처음으로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한 30년 됐습니다, 역사가. 그래서 이러한 30년 된 K-팝의 레이블을 사실상 뭐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하고요. 매물로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사실 아무도 그래서, 네. 예상이 네, 됐겠습니까? 네. 그래서 걸그룹, 보이그룹을 이제 모두 다 이제 고루 갖추고 있고 네. 아티스트 IP가 워낙에 좀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는 편이라서 저도 팬이었던 네. 그 아티스트들이 네.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K-팝 아티스트 확보에 따른 이제 엔터의 이제 레이블의 기업 가치를 상승하고자 이제 모든 엔터사들은 아마도 다 인수를 할 수 있다면 SM을 좀 더 노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네.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이브와 카카오 SM이 인수를 하고 나서 또 어떤 또 시너지가 나올지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리포트에는 크게 5가지로 요약을 해놨는데요. 그거를 더 축약시켜서 2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일단 엔터 본업 자체인 그런 K-팝 아티스트 확보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시장의 K-팝 MSU를 좀 빠르게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두 번째는 이제 하이브가 지분을 뭐 39.8%까지 인수를 할 경우에는 K-팝 엔터뿐만이 아니라 이미 팬 플랫폼 전무후무한 시장에 이제 이런 위버스라는 퍼스트 티어이자 지금 글로벌리 뭐 통틀어 봤을 때도 이런 팬 플랫폼이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제 K-팝 아티스트의 IP를 활용한 비즈니스 다각화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진출에 한 번 더 이제 손쉽게 그리고 더 빠르게 진출함으로써 좀 회사와 그리고 아티스트한테도 모두 다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그 위버스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좀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리포트를 나중에 뭐 참조하시면 좋으시겠지만 네. 이제 엔터 본업 그리고 팬 플랫폼이라는 위버스의 가치를 좀 더 이제 사업부를 나누어서 이제 합산해서 이제 추정을 해서 목표 주가를 산출을 했고요. 이제 위버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쉽게 생각했을 때 유튜브처럼 네. 이제 글로벌 이제 뭐 컴백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음반을 낸다든지 했을 때 유튜브에 쉽게 이제 전 세계 공개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사실상 적은 비용으로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루 말할 수 없는 네, 효과가 그 나오죠. 플랫폼을 통해서 뭐 사업을 펼쳐 나갔을 때 이제 이익의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 지금도 굉장히 뭐 4분기 기준으로 MAU 같은 경우는 850만 명 정도 되고요. 네.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 여기에 이제 SM까지 더해지면 아티스트 IP가 더욱더 확보가 되면서 위버스의 MAU 확보나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페인 유저들의 수는 더욱더 이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히 SM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뭐 30년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 아티스트 가운데서도 뭐 1세대부터 소위 뭐 아이돌을 우리가 분류하기에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얘기를 하는데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SM? 그렇죠. 이제 하게 되면 SM 같은 경우는 1세대, 2세대. 요즘에 뭐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하이브 그 기준 같은 사실 경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요즘 말하는 뭐 4세대 아이돌, 뭐 3세대, 4세대 뭐 다 두루 갖추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전체 엔터 시장이 한 60%뭐 음반이나 음원 기준으로 했을 때 뭐 그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이제 글로벌리 좀 진출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M의 인수를 왜 이렇게 하이브도 그리고 카카오 쪽에서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인수전이 이 대격돌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상세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합쳐졌을 때의 그 시너지가
굉장하다라는 한마디로 좀 축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정말 다양한 라인업 SM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한 회사로 집약이 됐을 때 이런 시너지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거기다가 지금 뭐 글로벌 팬 플랫폼이죠. 위버스 요 긍정적인 파급력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앞서도 SM과 하이브 뭐 이런 시너지를 정리를 해봤지만 사실 이 자산 뭐 매출액 3천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 원 이상인 상장사 15% 넘게 주식을 취득하면 이것도 기업 결합 신고를 해야 되죠. 독과점 여부를 좀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두 회사 합쳐지면 K-팝 매출의 66%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 독과점 판단에 어떤 변수가 될지 이 얘기도 상세히 좀 들어가 볼까요? 그 독과점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전에도 없었던 대형 레이블 간의 결합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이게 좀 복잡한 과정을 상당 부분 좀 거쳐야 될 거라고 업계에서는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복잡- 이제 예. 코로나 기간 동안 엔터 비즈니스가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 네. 전에 이제 전통적인 엔터 비즈니스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음반 발매하고 뭐 직접 아티스트가 콘서트를 뛰는 이런 아티스트 직접 참여형 매출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면 그렇죠. 우리가 흔히 네. 그 전에 생각해 왔었던 그 네. 이미지죠. 코로나 기점으로 이제 하이브가 상장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비즈니스 구조가 굉장히 좀 바뀐 게 앞에서 제가 계속 뭐 위버스 플랫폼 등을 언급한 게 이런 부분들이고요. 뭐 네. 유튜브나 위버스 자체 뭐 플랫폼인 위버스를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가 굉장히 좀 다각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전통적으로 아티스트가 활동해서 발생하는 매출 플러스 이런 아티스트 IP를 활용하는 간접 참여형 매출 비즈니스가 굉장히 좀 다분화돼서 쪼개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티스트 네, 직접이 네. 아니라 IP를 활용한 네, 다른 네. 산업들. 그래서 이게 뭐 하이브와 SM이 합쳐졌을 때 예. 각 세부 분야에서 정말 시장에서 독과점으로 인해서 정말 시장의 공정성이나 뭐 이런 형평성을 뭐 우려할 만한 뭐 그런 시장의 뭐 독점적인 뭐 그런 상황이 될 건지의 여부는 사실상 더 그 부문별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예. 그리고 공정위가 아직 심사에 착수를 하지 않고는 있지만 준비를 네.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취득한 거는 14.8%거든요. 그렇죠. 앞서 제가 네, 네. 언급해드렸지만 15%가 원래 기준인데. 돼야지 이제 기업 결합 심사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하이브는 최대 주주 지분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공개 매수를 통해서 최대 25%까지 지분을 매입한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시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분은 심사를 거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그렇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네. 뭐 음반 음원 그리고 뭐 앞서 말한 콘서트 그리고 간접 매출 쪽에서 이런 플랫폼의 분야 뭐 MD 굿즈 같은 것들 뭐 이런 네. 쪽을 다 세부적으로 좀 쪼개서 아마 보셔야 될 겁니다. 이거 쉽지 않네요. 네. 좀 복잡하겠군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된다 안 된다, 뭐 시장이 합쳐졌을 때 전체 뭐 60% 이상을 가져간다, 뭐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 뭐 아티스트 소속의 뭐 음반 판매량이나 네. 뭐 워낙에 두 양사가 뭐 대형사기도 하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 있는 독보적인 아티스트 그룹들을 많이 배출해 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가시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좀 독과점의 우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양사가 합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더 K-팝을 글로벌리 수출할 수 있는데 더 발판이 될지 아니면 정말 시장을 다 잠식해서 우려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판단하는 게 사실은 좀 나머지의 과제이긴 하지만 저는 전자 쪽을 더 높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네,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경쟁의 우려보다 경쟁으로 인한 시장의 잠식보다는 네. 서로 다른 각기의 다른 다양한 문화를 좀 존중해주면서 K-팝의 아티스트 IP가 일단 확충이 되는 네, 그런 사이즈 규모가 일단 커져야 되긴 하거든요. 글로벌 레이블로 봤을 때 아직 한국 K-팝 시장은 사실상 전체 뮤직 시장에서 5%도 되지 않고요. 그래요? 장르로 봤을 때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규모군요. 코로나 이전 때는 2% 규모였기 때문에 아. 그리고 지금 뭐 흔히들 말하는 글로벌 3대 레이블이라고 하는데요.
뭐 소니뮤직, 워너뮤직 브라더스 뭐 등등 있는데 한국의 전체 엔터 4사 시총을 합산을 해도 그 하나의 레이블의 시총이 10분의 1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많이들 올라왔다고 네. 하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탑급에 있는 다른 레이블과 비교하기 좀 어렵군요. 그래서 K-팝으로만 국내 엔터사로만 놓고 봤을 때는 두 양사가 이제 합해졌을 때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MS가 굉장히 50% 이상이다, 독과점이다라고 하지만 지금 뭐 산업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네. K-팝이 이제 더 커져가고 K 콘텐츠 뭐 문화 수출액 뭐 전날 이제 정책에서도 발표가 나왔지만 더욱 더 커져가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시장인 미국이랑 일본 시장을 석권을 어쨌든 해야 되는 걸 목표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있어서 이제 진출하기에 용이한 거는 일단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 하이브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렇죠. K-팝의 아티스트들이 더 활발히 많이 진출할수록 전체 음악 시장에서 K-팝의 MS는 더 증가하고 그 증가하는 만큼 기업들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판단하기에는 관점이나 이런 기준이나 그리고 시장의 규모 범위를 좀 더 국내 말고 글로벌하게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심사는 좀 당분간 오래 걸리겠죠? 이전엔 플레디스 그때도 좀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플레디스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하이브 밑에는 9개 레이블이 산하에 있고요. 아, 맞아요. 네. 하이브만 알고 계신 분들이 네. 되게 많거든요. 하이브 밑에 뭐 빅히트, 뭐 플레디스, 르세라핌이 결합 뭐 소속되어 있는 소스뮤직, 뭐 네. 뉴진스 요즘 가장 핫한데 맞습니다. 뉴진스. 르세라핌, 네. 뉴진스 이 아티스트들이 그냥 딱 하이브다가 네. 아니라 소속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어도의 뉴진스, 뭐 그리고 세븐틴 같은 경우는 일본 오리콘 차트나 뭐 이런 데서도 거의 BTS 능가할 만큼의 인기를 끌고 있는 보이그룹인데요. 네. 말씀하신 그 플레디스 소속이 세븐틴 아티스트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고 2020년 10월에 이제 플레디스 합병할 때는 이때 결합 심사도 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경쟁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업 결합 승인이 났었고 확정의 그 기준은 그 당시에 이제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사 그리고 국내 대중음악이랑 제작 분야에서 봤을 때 독과점의 우려가 없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국내 음원 제작 이렇게 또 확실하게 이제 분야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국내로 볼 건지 글로벌리 볼 건지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충분히 이러한 변수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마 이번에는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로 보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업 결합 심사의 대상이 되려면 그 15% 주식을 취득을 해야 될 텐데 일단 하이브 쪽에서 SM의 14.8% 가져갔고 앞으로 당연히 더 늘릴 테니까 심사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공정위에서 지금 그 두 기업이 함께 인수 합병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시장의 지배력 그리고 독과점, 남용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합병성이 좀 나아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 자체로만 국한시켜놓고 본다면 두 기업이 워낙에 차지하는 점유율이 좀 크긴 합니다만 일단은 엔터 사업 자체가 좀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음반 몇 장 팔았다. 콘서트 얼마 올렸다 이것만 가지고 따질 수 없다는 점 하나의 복잡성이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시장으로만 엔터 산업을 한정지어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 시장에 다른 초대형 레이블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런 합병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SM 경영권 분장에서 역시 중요한 거죠. 카카오의 가처분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인수전의 전망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나리오 좀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네. 있겠죠. 가처분이 기각이 되느냐, 그리고 가처분이 건 게 이제 승인이 인용이 되느냐?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가처분
된다,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시 처음부터 지분을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 카카오의 입장에서는 참 청천벽력 같은 일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2월 7일에 공시를 냈을 때 네. 제3자 유증 그리고 12 인수를 통해서 전체 SM 지분의 9.1%를 주당 거의 9만 1,000원에서 9만 2,000원 선에 매입을 하게 된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틀 후에 이제 하이브가 뭐 공시를 냈을 때 이제 최대주주 지분을 12만 원에 이제 매입을 하고 똑같이 동시에 또 공시를 내신 게 25%까지 공개 매수를 하는데 단가도 똑같이 역시 12만 원으로 진행을 하면서 최대주주와 같은 가격으로 소액 주주들한테도 공정한 가격에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투명하게 공시를 한 상황인 거고요. 예. 이후에 이제 이미 하단은 12만 원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12만 원 불러놨으니까. SM의 주가가 9만 원대에서 12만 원으로 이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또 이수만 최대주주 전 지분 가지고 계시는 이수만 프로듀서 분이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인 거고요. 이 기일이 어제 22일이 어제인가요? 네. 이틀 전이네요. 네, 22일. 네. 요즘 많이 바쁘시군요. 네. 그 심사 첫 승소 기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배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제3자 신주를 발행하거나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거는 민사법이나 이렇게 법상으로 굉장히 위법에 해당을 하고요. 아, 지배관계를 목적으로. 네, 근데 뭐 지배관계 목적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림 자체는 지금 12만 원 이상으로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뭐 어제까지도 굉장히 좀 시끄러워졌는데요. 좀 경영권 지분 획득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카카오가 SM의 지분 뭐 투자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협력을 하는 거에서는 동의를 하겠다. 하지만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분 매입에는 저희도 어쨌거나 뭐 최대 주주나 뭐 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할 거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상황인 거고요. SM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순연금이 지금 한 3천억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상증자나 뭐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영권을 좀 위배하려는 뭐 그런 그런 해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그러면? 쪽이 좀 불분명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게 공시를 또 자세히 보시면 카카오가 지분을 매입을 하긴 했지만 카카오 말고도 이제 카카오 엔터에게 이 권리를 좀 넘길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명시를 한 상황이거든요. 아, 그럼 카카오가 가지고 와서 카카오 엔터로 몰아주고 그 신주나 뭐 주식 연계 뭐 증권을 발행할 때 카카오 엔터한테 우선적으로 이것들의 권위나 뭐 이런 뭐 똑같은 지위를 부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공시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만약에 경영권 지배 목적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SM 엔터의 이제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제 제3자 유증을 통해서 신주 발행하고 뭐 지분을 늘릴 때마다 경영권을 어쨌든 위협하는 지분 매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제3자 유증 발행이 될 때마다 어쨌든 지분 가치는 좀 희석이 되는 거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리고 9만 원에 샀을 때는 사실 지금 뭐 어쨌거나 가처분이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또 그만큼의 지분 매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12만 원 이상을 주고 또 지분을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9와 12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2만 원 그거보다 30% 이상 높게 이제 지분 매입을 한 하이브 측의 SM 이제 경영진 측은 너무 또 낮은 단가다라고 30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하셨는데 정작 이제 9만 원에 이제 카카오에게 지분 거의 9%를 넘긴 것과는 좀 말씀이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좀 해석할 때의 여지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좀 굉장히 시장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럼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어느 쪽의 기각과 인용 뭐 어느 쪽의 무게가 좀 더 실리시나요? 그거를 제가 뭐 법무부가 아니니까 뭐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확실히 좀 가처분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게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제 카카오가 지금 현재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은 우호 지분까지 포함해서 6.3%거든요. 그래서 12 발행 같은 경우는 또 1년 뒤에 유효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교환하는 게 유효하기 때문에 6%에서 지금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네. 그러면 39.8%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25% 이상을 카카오나 뭐 네. SM 측에서 주장하면 이제 20% 이상을 최소한 또 지분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최소한 또 12만 원 이상의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상당히 부담 아닌가요? 네, 그렇죠. 작은 규모로 따지면은 거의 뭐 7천억에서 9천억 정도 규모고요. 사실상 이거에 뛰어들지는 모르겠어요. 뭐 네. 카카오나 뭐 SM 측의 이제 반응을 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쉽게 뭐 또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뭐 법적인 문제도 좀 걸려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가처분 기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맨 처음에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경영권의 지분을 뭐 매입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면 굳이 공개 매수를 통해서 또 비싼 가격에 최소 13만 원 이상의 또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경영권의 지분 매입 없이 정말 수평적인 관계로 정말 뭐 엔터 쪽에 뭐 협업을 강화한다. 그러면 이 정도 지분으로도 좀 만족하고 멈출 수 있지 않나. 근데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가처분에 대한 이야기 많이들 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신청이 인용되고 기각되는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게 카카오엔터 이야기 있습니다. 요즘 사우디 쪽에서 돈 좀 끌어오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카카오엔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카카오엔터 같은 경우는 네. 아직 비상장이고요. 사실 그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엔터 부분이 가장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네. 약하긴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엔터 같은 경우는 국내 최상급 배우,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 배우분들, 최정상급? 최정상급 배우분, 뭐 150만 명 이상, 150명 이상. 150. 죄송해요, 제가 저 위버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만 명에 너무 익숙해서 150명 이상 이상. 그리고 뭐 작가, 뭐 PD 분들,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 그리고 웹툰이나 웹소설 뭐 이러한 콘텐츠 쪽에서는 굉장히 좀 수직 계열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아, 그래서, 작가, PD 이런 분들도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나 카카오 재팬, 뭐 피코마 원천, 웹툰, 웹소설, IP 등을 모두 다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러한 보통 요즘 K 콘텐츠나 막 드라마, 영화들이 유행하는 소재가 이런 웹툰, 웹소설을 베이스로 맞습니다. 많이 흥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 라인부터 그리고 출연진 그리고 뭐 이런 캐스팅 파워나 뭐 경쟁력 있는 미디어사, 제작사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한창 또 커지고 있는 K-팝 쪽에서 보자면 멜론이라는 음원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뭐 그 안에 이제 스타쉽 엔터라든지 9개 정도 산하 레이블이 있는데요. 네. 좀 흔히 말하는 저희들이 이제 뭐 글로벌리 좀 영향력이 강한 K-팝 팬덤이 많은 아티스트 보유를 비교를 하자면 좀 네. 엔터 쪽이 많이 좀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 필요한 상황이군요, 엔터. 네, 그래서 아티스트가. 네, 여기에 이제 SM에 만약에 인수가 이루어지거나 뭐 같이 시너지 효과를 원해서 같이 전략적으로 사업을 같이 했을 경우에는 네. 컨텐츠와 K-팝을 모두 다 갖추고 이제 상장을 할 수 있는 부족했던 네. 퍼즐 조각이 네. 쏙 들어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지분 매입이라든지 이번 SM 인수 관련해서 굉장히 좀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말이 이제 나왔던 것 같고요. 네. 뮤직 비즈니스 부문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카카오 측에서도 쉽게 사실은 이러한 엔터사의 매물이 매각 대상으로 나온 게 전무후무하고 앞으로도 맞아요.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아, 이제 기회 없다. 네, 초반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모든 엔터사라면 이제 SM을 인수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네. 다들 이제 가지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레이블이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엔터 쪽도 SM의 인수, 여기 좀 목말라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카카오 엔터가 담당하는 사업들, 여기 뭐 다양합니다. 그 흔히 말하는 우리 배우라든지 아니면 뭐, 그리고 아티스트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 지금 작가,
PD, 감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웹툰, 웹소설 이런 쪽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마침 여기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막강한 좀 팬덤을 보유할 만한 그런 K-팝 이런 아티스트들이 조금 목이 말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을 인수하면 마지막 남은 조각이 딱 맞춰질 테니 아주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면모가 좀 비춰지는 지점이네요. 카카오 엔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다시 SM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네요.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빠지면 사라, 뭐 빠지면 사라 이런 의견이 있고 그냥 차이 실현 나와라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SM에 대한 투자 의견. 제가 리포트를 낸 시점에는 네. 카카오가 이제 지분 취득 매입을 이제 공시를 한 다음에 바로 리포트를 냈었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목표 주가 제시한 게 13만 원이거든요. 네. 하이브가 이런 최대주주 지분을 매입하겠다 공개 매수하기 전에 네, 제가 이제 리포트를 냈고 바로 다음 날 그때 13이면 네. 굉장히 높은. 그쵸, 9만 네. 원대니까. 예. 그래서 제가 TP를 산출한 과정은 사실상 이 SM 인수관에서 업계에서는 2년 전, 2년 반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상황인 거고요. 네. SM의 전체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뭐 시장에서 거론되는 수준은 3조 원에서 4조 규모. 그리고 SM 최대주주 지분은 뭐 20%, 뭐 7, 8%인데요. 20%라고 러프하게 가정을 했을 때 그 최대주주 지분을 모두 다 가져온다는 전제 아래 인수 자금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네. 주가 레인지가 12만 원에서 16만 8천 원까지 나왔어요. 16만 8천 원까지. 12만 원 후반대에서 뭐 17만 원, 18만 원까지 나왔는데 어.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13만 원까지도 보통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거나 매각 이슈가 있을 때는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3만 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한 상황인 거고요. 지금 제가 막 좋으니까 사세요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많이 지금 이미 다 딜이 거의 끝나가는 예. 과정에 이제 속해져 있고 네. 아직은 좀 더 이제 3월 1일까지 공개 매수니까 영업일 기준일로 보면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고 28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SM을 들어가는 거는 뭐 누가 봐도 사실 사라, 부담스럽습니다.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예. 투자 판단을 잘 하셔서 어쨌든 하단은 12만 원에 지지가 되어 있으니 네. 그런 것들 이제 들어가는 단가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잘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중장기적으로 SM을 오랫동안 들고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네. 사실상 그 SM의 기업 가치가 더 높아져야 이제 주주에게 돌아가는 환원도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윤 창출 측면이나 뭐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가 이제 공개 매수가를 제시한 대로 그런 시나리오대로 절차상으로 넘어가면 SM 같은 경우는 지금 IP는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네. 그 하이브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직간접 매출을 도모를 하면 바로 이익의 가시화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뭐 2배 정도 이상은 높게 보고 있고요. 간접 매출 쪽에 인프라가 굉장히 좀 아쉬운 쪽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SM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뭐 거버넌스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아티스트 IP로 한 본업의 이런 매출 확대나 외형 이익의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게 된 그런 시나리오대로 이제 지분 인수가 이루어진다면 중장기적으로 SM도 나쁘진 않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지속이 되고 뭐 이제 카카오 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SM 그렇죠. 경영 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이러한 것들이 공개 매수가 뭐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좀 더 이런 경영권 분쟁의 모멘텀이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원래 가격대였던 8, 9만 원 선까지 또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것들은 이런 분쟁의 이슈가 나고 나서 개인 분들의 신용 잔고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거의 뭐 150% 이상씩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개인 대차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모멘텀이 꺾여서 단기간에 또 빠지면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손실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SM, 하이브, 카카오 이 당사자들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너무 떠들썩한 이슈여서 그런지 엔터주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볼까 이렇게 시선들이 좀 모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엔터주들 전망은 좀 흐린 건지 앞으로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좀 혹시 없는지 다른 엔터주 얘기도 좀 해볼까요? 엔터주는 리오프닝이 가시화되면서 아마 실적은 네. 계속해서 더 좋게 일어날 거고요. 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전일이었지만 JYP 같은 경우도 이제 트와이스가 뭐 K-팝 걸그룹으로서 뭐 미국과 일본에서 돔투어, 뭐 스테디움급 뭐 투어를 돈다라고 기사가 나면서 예. 굉장히 좀 주가는 반응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리오프닝 효과가 가장 좋고 두 번째로는 일단 K-팝의 절대적인 위치가 좀 많이 수준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계속해서 좋아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올해는 좀 신인들 대비가 어떻게 갈 거냐라고 봤을 때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걸그룹의 대전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글로벌 현지 신인 대비가 키워드라고 보고 있고요. 아하. 아마 2분기 말 3분기 2분기 말 3분기부터 해서 글로벌 현지에서 K-팝 트레이닝 시스템을 적용시킨 아이돌들이 대거 좀 각 레이블사별로 데뷔할 예정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주 중에서 탑픽으로 꼽을 종목이 있다면 혹시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탑픽은 하이브를 꼽고 있고요. 예. 일단 본업 측면에서도 봤을 때 4분기 실적 보셨겠지만 뭐 4분기 실적 포함해서 연간 실적을 보시면 상장 이래 최대 실적 매출액을 달성을 했고요. 네. 1.7조 원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는 일단 주력 아티스트인 BTS 그룹 활동 없이도 일단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우려를 어느 정도는 해소시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SM 인수 공시에 좀 많이 묻혔지만 네. 미국 레이블인 QC 미디어 홀딩스 지분을 또 100% 그렇죠. 예. 인수하는 것도 함께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확실히 많이 묻히긴 했네요. 네, 그래서 작년 이맘때였어요. 4월에 이타카 홀딩스 미국 네네. 레이블을 한국 레이블로서는 처음으로 인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예상을 했던 건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또 다른 미국 레이블을 인수 못하리란 법도 없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미국의 힙합 전문 레이블을 또 인수가 이루어졌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일단 미국의 현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이런 K-팝 아티스트 IP를 확충해서 저희 또 글로벌 진출에 또 용이한 플랫폼을 활용하게 된다면 아티스트 직간접 매출 그리고 간접 매출로부터 나오는 이익의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또 기대되는 구간이 있다. 그리고 SM이 또 가지고 있는 디어유라는 플랫폼이 네. 얼마 전에 NC 유니버스랑 또 합쳐졌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SM 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정된다는 인수 아래 이제 디어유와 위버스가 또 같이 협업을 하게 되고 합해지게 된다면 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팬 플랫폼이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해외 쪽에서도 이쪽을 굉장히 좀 관심을 높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의 확장성 그리고 아티스트 잘하는 본업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하이브를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좀 높게 탑픽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목표 주가는 혹시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목표 있을까요? 주가는 37만 원이고요. 네. 저는 두 항상 배네요. 저는 항상 네. 2배였는데요. 어허. 이게 뭐 처음에는 굉장히 좀 질타도 많이 받고 네, 근데 항상 저는 제가 네. 맞았어요. 그 어. 3분기 실적 끝났을 때도 하이브 주가 거의 10만 4,5천 원? 네. 거의 10만 원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4분기 실적할 때는 19만 6천 원. 그때 당시 TP는 19만 6천 원이었거든요. 네. 거의 20만 원이라고 보면 그때도 2배였는데요. 그렇네요, 정말. 지금 거의 18만 원, 19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예. 또 3개월 뒤에 하이브의 주가는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큰 그림을 시장에 이제 화두를 제시를 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스텝을 밟아가면서 뭐 단계적으로 시장에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의 신뢰성 그리고 이익도 그만큼 계속해서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네,
TP는 37만 원으로 그리고 네. 엔터랑 플랫폼의 기업 가치를 따로 이제 계산했고요. 배수 멀티플도 좀 다르게 적용을 했어요. 엔터 예. 같은 경우는 본업에 이제 글로벌 레이블사가 받는 타겟 PER을 적용을 했고요. 50배 네. 정도고요. 국내사는 지금 20배에서 30배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50배를 글로벌을 이제 경쟁사라고 네. 저는 봤기 때문에 글로벌로 PER를 줬고,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런 엔터보다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동일한 플랫폼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기타 플랫폼, 좀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지난 3개년 평균 PER을 좀 적용을 해서 산출을 했고요. 예. 플랫폼 업체는 기본적으로 성장주기 때문에 배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뭐 90배를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미 또 이익도, 그러니까 PSR, PER 뭐 이런 것들 성장주에 많이 적용을 하시는데요. 네. 이익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외형과 이익 마진을 동시에 이제 가져갈 수 있는 회사고, 플랫폼이 비즈니스가 더 커진다면 외형 성장 대비 이익 성장이 어쩌면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베스트 증권 안진아 연구원은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진아 연구원 모시고 오늘 요새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는 섹터죠. 엔터주, 그중에서도 특히 하이브와 카카오의 SM의 인수 이야기를 위주로 해서 상세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